할 수 있어요. 예, 기분에 따라서 맛이 없었다가 맛있다가 되지 않아요. 계량을 자꾸 하는 습관이 됩니다. 저도 내가 집에서 막 먹는 음식은 그냥 감으로 하지만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뭐 담아놓고 이런 거 다 계량을 합니다. 계량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네. 25에서 15는요, 이거는요, 15만 보세요. 15. 네, 15. 깍대기 15예요. 네, 깎아서 15, 5. 네, 15, 5. 5mm, 15mm. 25는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까뜩 됐을 때 25라는 얘기인지. 네, 까뜩으로 계량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요리책이든 어느 요리 연구가 선생님이든 뭐 한 큰술 한 작은 술 했을 때 가뜩이 써서 계량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오류하는 게 뭐냐면 고추장, 된장 계량할 때 까뜩 맨날 까뜩 쓰시고요. 예, 까뜩 하시고요. 어차피 간장, 식초는 물이니까 뭐 이빠이 하고 싶어도 안 돼. 넘치니까. 그런데 설탕, 밀가루, 제가 그 7절판 수업을 하면 밀가루 5큰술에 물 6큰술이에요. 그러면 농도가 맞거든요. 밀전병이 아주 쫄깃한 밀전병이 돼요. 단 숙성을 좀 시키셔야 되거든요. 약간의 소금을 넣고 밀가루 5큰술에 물이 6큰술이 들어가고 약간의 소금 간을 해서 막 저어서 얘를 체에다가 걸러야만이 얘가 부드럽잖아요. 체에다 한번 걸러서 한 30분 동안 냉장에다 숙성시켰다가 밀전병을 붙이면 딱 얘 한 큰술 있잖아요. 한 큰술 딱 떠가지고 쫙 붙이면 딱 한 번 쌀 거 딱 나와요. 얘로 딱 떠서 붙이면. 근데 꼭 밀가루를 많이 계량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맨날 이렇게 고봉으로 계량을 해요. 그러니까 반죽이 어떻게 됐어요? 돼요, 돼. 밀전병은 물 가야 되거든요. 되니까 장수도 제 장수가 안 나오고 전병이 얇게 붙여지지가 않아. 퍼져야 돼요. 전병은 얇게 퍼져서 아주 쫄깃하고 이렇게 쌈을, 여러분들 구절판 있잖아요. 구절판에 가지수가 전병 빼고 6가지면 7절판이고 8가지면 9절판이에요. 그 전병을 이게 밀가루를 꼭 오버가 되기 때문에 꼭 대져요. 그래서 전병이 잘 안 붙여지거든요. 되게 좀 되직하게 붙여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항상 계량하는 습관은 그냥 딱 깎아서 그렇게 습관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음식 하시는데 그렇게 맛없는 간을 잘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음식은. 네, 계량 스푼, 계량컵 사용하시면 간 맞추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제가요, 이 일회용 접시를 사오려고 했어요. 아침 새벽에.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을 갔거든요. 소주잔밖에 없더라고요. 이 새우젓 담는 그릇이 없어. 그래서 안 사왔어요. 기다리다니 참 힘드네. 이상하게 그 편의점에 소주잔밖에 없고요. 그 새우젓 담는 그 사이즈에 이렇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사오려고 했는데. 네. 모자라진 않죠? 네, 이따가 계산을 따로.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왜냐면 제가 떡값도 드려야 되고. 떡값은 얼마던가요? 싸네요. 우리 동네 3만원 얘기하던데. 그것도 안 해주던데. 어저께가 일요일이라. 예. 집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하는데 우리 동네 하여튼 그 방앗간은 정말 완전히 그 가문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쌀가루를 가져가면 눈치를 본다니까요. 제가 약간 살금살금 가서 저 죄송한데 쌀 좀 빻아주시면 안 돼요? 저 내일도 수숫가루 빻아야 되거든요. 수숫가루 빻아야 되는데 딱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너무 일찍 가도 혼나. 막 바쁠 때. 뭐 떡 만들고 막 할 때 혼나고요. 12시에서 2시 사이 그때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도 해주기 싫어하고요. 너무 일찍 가면 막
아침에는 이제 막 10시 그때는 막 번잡하잖아요. 배달도 막 가야 되고 판매할 떡도 만들어야 되니까 눈치 보여요. 딱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럴 때 가야 돼요. 오시기 전에 좀 합시다. 스스로 고추장 만들려고요. 내일 빵 올려요. 네. 스스로 고추장. 네. 네, 네. 왠지. 네, 네. 스스로 고추장. 수업 때문에 해야 돼요.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용담도 많이 보셨죠? 네. 용담초. 용담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얘가 아주 뭐랄까요. 이게 강인합니다. 얘가 잘 죽지 않아요. 굉장히 번식력도 좋고요. 강인하게 살아있고 꽃도 되게 오래가요. 용담 종류가. 그래서 그 야생화, 저도 제가 용담을 작년에 심어봤어요. 시골에다가. 양재동 가면 없는 게 없죠. 봄에.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나무나 제가 작년에 과실수, 철쭉, 꽃나무, 산소 이렇게 왜 부모님 산소 꾸며드리고 싶어서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남자분인데 꽃나무를. 그래서 제가 좀 심어드리려고 이제 왜냐하면 나무를 한꺼번에 다 심을 수는 조성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가 작년에는 철쭉을 이렇게 쫙 심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 봉분 밑에서 조구해도 돼요. 저희 집 산소가 너무 넓어서 그게 벌초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혼자 절대 못해. 그 앞쪽에 제가 이렇게 철쭉을 탁 심었거든요. 꽃을 좋아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배롱나무를 이제 심을 계획인데 철쭉을 해서 심어놨더니 벌초하시면서 동네 분이 다 잘라가지고 한 그루 남았더라고요. 한 10개 심었는데 한 그루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근데 용담도 제가 그때 할 때 이렇게 사봤어요. 그랬더니 한여름에 갈 때까지 꽃이 피더라고요. 계절이 딱 2번 바뀌어서 꽃이 피고 굉장히 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약재로도 씁니다. 용담 꽃을 야생화로도 많이 심으시고요. 약재로도 쓰는데 햇볕에 말려서 쓰고 사용할 때는 잘게 잘라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1회 2~3g이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보통 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약용 식물을 특히 건초를 탕을 끓이는 것은 물을 부었을 때 반절 정도 내지는 그러니까 차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반절 정도 줄여서 끓여 드시고요. 탕약으로 드실 때는 3분의 1 정도까지 졸을 때까지 끓여서 달여서 보통에 그렇게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차와 탕약을 구분을 한대요. 그리고 건조한 가루를 내가지고도 이거를 복용을 한다고 그래요. 환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용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나오죠? 가을에. 그러게요. 안 나와야 돼요. 얘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박하. 민트죠? 네. 정말 가장 또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그런 허브 같아요. 박하. 잎과 줄기, 약재로 이용하 이런 거 박하호피 심으신 분 계세요? 주변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봄에 굉장히 음식에 많이 쓰기도 해요. 이파리.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건초를 쓰고요. 얘도 달여서 먹고요. 치아 질환에 박하잎을 손으로 잘 비벼서 아픈 이에 물고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치아 질환에. 이거는 약용보다는 허브로 많이 쓰죠. 박하는 향을 내기 위해서. 얘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말을 하던데 자주순풀이라는 약용 식물이에요. 이름이 그냥 자주순풀이에요. 풀 전초를 약재로 이용하고요. 꽃이 피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잘게 썰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머릿속에 다 기억 못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귤, 진피라고 하죠. 진피. 네, 귤을 사용을 하죠. 한약재로 진피로 쓰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피, 귤 껍질 쓰시려면 그 소주 스프레이 하세요. 그러니까 귤 껍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약간 그 농약 성분이 좀 걱정되시면 소주 스프레이 하셔가지고 닦으셔서 귤 껍질로 말려서 진피, 그야말로 진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담배 냄새 제거하는데 아주 좋죠. 귤 껍데기가. 네, 나는 놈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요. 사춘기 아이들이 티 안 내려고 귤 껍질 많이 씁니다. 손가락에만 발라요. 일부러. 담배 애들 이렇게 손가락 검사하면 담배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릅니다. 겨울에 손가락에다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있는 방에 이거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쌓아놔도 괜찮아져요. 그 순놈들만의 그 있잖아요. 그 냄새가 있잖아요. 아주 그게 좀 제거가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진피를 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다 사춘기 때 담배 다 흡연 다 접하잖아요.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참 되게 큰 충격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고만대 아이들이 다 접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이제 그 금연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슬프다고 했더니 제가 오늘부터 엄마의 마음을 슬프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고 딱 금연을 하던데 그럴 때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요. 담배도 그렇게 아무튼 대단해요. 아이들이 그런 머리로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공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아무튼 피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대 때, 그러니까 20대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매장에서 근무할 때. 야, 우리 아들이 요즘 흡연을 하는 것 같은데 너네들 어때냐 그러면 어디에 숨기는지 뭘로 냄새를 방지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 큰 애들이 20대,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온 아이들이 과장님 대부분 담배는 어디다 숨기고요. 어디쯤에 담배를 숨기고요.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요. 귤 껍질로 손가락 막 문대고요. 막 그런 거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왜 잡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피로 귤을 많이 쓰고요. 얘가 이렇게 오후가 되면 말을 좀 안 듣는데 아직 오전인데 민들레를 전초로 쓰고요. 얘도 민들레가 건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식재료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민들레는요, 서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델레온이라고 해요. 민들레를 단델레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델레온이 그만큼 사람의 몸에 엄청나게 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고향에서 이제 그 양계를, 그러니까 토종닭 양계를 한 7만수에서 8만수 해요. 키우는 그 닭 마리수가 토종닭, 달걀 낳는 그 닭 말고요. 토종닭을 키워요. 오로지 육계죠, 육계. 대기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요. 민들레를 엄청나게 엄청 많잖아요. 저희 집도 저 민들레 때문에 제가 골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번식이 너무너무 잘 돼서 돌나물 박스를 점령했어, 민들레. 얘가 막 계속 이게 그야말로 민들레 홀씨되어 막 이게 날리면 그냥 나거든요. 그러니까 돌나물이니까 죽어요. 얘가 그걸 점령을 하니까.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민들레를 이렇게 캐가지고 말려서요. 닭 물 주는 거 아시죠? 요즘엔 그렇게 대량으로 양계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물이 흘러서 닭에게 이렇게 가서 물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민들레를 끓여서 이렇게 가끔씩 넣어준대요. 물을 공급을 해준대요. 민들레 끓인 물을 훨씬 이 항생제
많이 그러니까 곧 이제 주기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하는데 안 하고는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덜 할 수 있대요. 예, 민들레 액을 끓인 액을 그렇게 투여를 한대요. 물 줄 때. 그래서 그만큼 민들레가 어쨌든 서양에서는 뭐 단델레온이라고 그 말 자체가 그렇대요.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는 저 노란 민들레 말고 뭐가 있어요? 네, 하얀 민들레 있어요. 그게 참 예민해요. 그래서 옮겨 심으면 죽고 씨로 번식해야 되는데 아무튼 노란 민들레는 그냥 엄청 번식이 굉장해요. 막 그런데 이 하얀 민들레는 그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제 차에 치가 있어요. 이렇게 꽂고 다녀요. 하얀 민들레 씨를 어디다가 뿌리려고. 캐다가 심으니까 죽더라고요. 네, 그게 참 신기해요. 저 노란 민들레는 죽어라 이거 안 죽어. 어쨌든 뿌리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걔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다 드실 수 있어요. 양이면 그죠? 한 조씩 드시면 이게 청육장이에요. 3년이에요. 그죠? 3년. 그런데 일반 단장보다 세금 그렇게 잘하지 않죠. 이 간장만 맛보실 분들 와서 봐보세요. 기름을 타실 거니까. 간장의 맛을 보실 분들은 짜니까. 고기가 들어가, 소고기가 들어가기 전에 간장이 빨리 돼. 이렇게 잘 저어서 위에 기름이 떠있으니까 위에만 찍으면 기름만 간장이에요. 아까 선정된 간장이에요.
간장은 제가 삼년된 간장 앞에 간장 좀 더 있어요. 이게 삼년된 간장이거든요. 자, 애 추억이 생각나시나요? 간장 찍어 드시니까? 네, 어때요? 참기름 만든 게 더 맛있어요? 왜냐면 유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잘 섞어서 드셔야지. 달걀밥? 제가 아직은, 예? 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니, 다이어트는 안 해요. 비록 그 만삭일 때보다 고기 10근이 더 나가지만, 절대 다이어트를 먹는 걸로 하면 100% 요요가 와요. 가장 어리석은 다이어트가 안 먹고 빼는 거예요. 연소를 시켜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낙인데 막 먹는 거를 막 이렇게 억제하고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적절하게 골고루 잘 드시고 연소를 시켜야죠. 연소를. 물론 그렇죠. 나이 먹으면 대사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평택시에서 발효 수업이나 들어보니까 간장에다가 지금 떡을 찍어 드세요. 요즘에 누가 간장에다 떡을 찍어 먹겠어요? 그죠? 네. 거의 뭐 50년 전에 일을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네,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드세요. 집간장, 애간장 말고 집간장에다 이렇게 기름 해가지고 가래떡 찍어 드십니다. 우리 총무님 이거 사오느라고 고생했는데 하나 더 드세요. 또 특별히 제 거 드리세요. 제 거. 제가 그전에는 쌀이 많을 때는요, 저희 집에 쌀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쌀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팔아먹어서 제가 가끔씩 막 40kg 하나씩 막 기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 몰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안 먹어요 하면 진짜 그만큼만 먹으면 좀 안 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이 굶을까봐 항상 이렇게 여유있게 나락을 내지 않아요. 몇십 가마에는 그냥 새 나락이 나올 때까지 싸마. 그 본인의 어떤 마음에 자식들 쌀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양이 있어요. 보통 2달에서 3개월 사이에 한 가마니가 와요. 40kg가. 한 가마면 누가 그걸 다 먹겠어요. 저 요즘에 4kg짜리 쌀 사 먹거든요. 내가 쌀 사 먹을 줄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 공약이었는데 결혼 절대 샥시 평생 쌀은 내가 안 사 먹게 해준다 했는데 노인네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쌀 안 줘. 그래서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사 먹기도 하는데 쌀이 그렇게 여유 있을 때는 제가 쌀 담궈서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먹게 해드렸어요. 근데 쌀이 없네 우리 집에. 그저 쌀이 많을 때는. 그리고 제가 처음 떡속 같은 거 하면요, 뭐
4주 막 이렇게 한 달에 뭐 4주 해가지고 막 한 주에 뭐 떡 두세 가지씩 실습하면요 숫자가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정남의 어떤 중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96명 체험이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촉박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렇게 체험이 들어오면요 제가 많이 할 때 한 달에 40kg도 쌀을 내려요. 빵가다가 40kg 쌀 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손이 다 갈라져요. 왜? 건조해서. 굉장히 건조해요. 쌀가루. 피자집에서 도우 만드는 사람들 다 손 갈라지거든요. 건조해서. 자꾸 가루가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먹으니까. 근데 쌀가루도 그래요. 그래서 벗겨져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쌀이 막 여유 있을 때는 제가 막 직접 막 한 말 간지럽죠. 뭔 반말을 떡이라고 하겠어요. 한 말씩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쌀이 없답니다. 네. 돈은 없어도 쌀은 엄청 많았었는데 주질 않아요. 쌀을 이제 딱 돌아가시니까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도지 받아도 도지로 들어오는 쌀도 제가 먹을 분량이 저기 뭐지 40kg 8개는 되거든요. 제게 안 줘. 딱 예? 아 근데 또 저는 인격이 훌륭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딱 2개 오더라고요. 40kg 2개 1년에 80kg 한 가마 오는 거죠. 4가마 와야 되는데 한 가마만 와요. 그 명분은 이제 그 한 가마만 보내는 명분은 나머지 3가마니는 팔아서 뭐 이제 그 부모님 저기를 하겠다는 거죠. 뭐 제사라든지 이미 다 가져갔는데 돈이랑 다 가져갔는데 어쨌든 뭐 핸들링 하는 사람 마음이 좀 제한이겠어요. 저 같으면 줘요. 저 같으면 그거 뭐하러 내 거 아닌데 그죠? 네, 그 고육이잖아요. 고육. 물론 저는 저한테 오면 뭐 제가 갖다 먹지도 않아요. 가끔씩 좋은 데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데 쓸 기회를 줘야지. 그죠? 자, 민들레에 대해서 많이 봄에 많이 드시고요. 민들레 어릴 때 아주 그 새싹 날 때는 샐러드로 많이 드세요. 네, 생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샐러드를 많이 드시고 민들레의 쓴맛은 뒤에 단맛이 나요. 그래서 생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는 뭐 그 발효액 만드실 때는 뿌리도 쓰지만 제발 뿌리는 살려두시고요. 꽃까지 쓰셔도 됩니다. 꽃. 네. 이파리, 꽃잎까지도 다 발효액 만드셔도 되고요. 네, 우려서 김치 담으셔도 되고요. 또 장아찌 담으셔도 돼요. 우려서 똑같이. 약재로만이 아니라 창포. 창포 아시죠? 네. 창포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총명탕을 만드는 재료 중에 또 하나예요. 석창포라고. 총명탕이 뭐예요? 머리를 빙글빙글 잘 돌아가게 하는 약재예요. 저기 뭐지? 탕이에요, 탕. 그것도 건강차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는 아이 있는 엄마 부모님들은 그것 좀 해서 먹이세요, 집에서. 괜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약재 사면. 근데 한약방에서 총명탕 한 재 지으면은 꽤 달라고 할걸요? 근데 알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편해, 세상 살기가. 거기 약재 나와 있죠? 그대로 사세요. 경동시장 가서. 그만큼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그거는 몇 잔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총명탕 끓이실 때는 한 10배 하시면 돼요. 10배. 10배 하셔가지고 들통에다가 끓이세요. 뭉근하게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쫄아들게.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한 컵씩 데펴서 아이들 먹이세요. 똑같아요. 저기 한약방에서 하는 거하고 약재가 똑같아요. 총명탕. 그 약재 거기에 들어가는 중에 창포, 석창포라고 들어갑니다. 창포가 워낙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목욕할 때도 이거를 입욕제로 쓰기도 하고요. 뿌리를 또 이렇게 말려서 달여서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찌꺼기를 거른 뒤 하루에 3번 뭐 시간을 나눠서 마시기도 한대요. 어쨌든 창포는 약재로 많이 씁니다. 감초, 약방의 감초라고 할 정도로 감초는 무슨 역할을 해줘요? 약을 지을 때.
물론 단 맛을 주기도 하죠. 맛 자체를 주기도 하지만 중화작용이에요. 중화작용. 네, 대추도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우리가 한약재를 분류할 때 상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품.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좋은 거를 뭐 특상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상품의 약재는 어느 체질을 쓰던 남녀노소 누가 먹던 조금 장기로 복용을 하든지 해가 없는 약재를 상품의 약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 감초 있고요. 대추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신기하게 들어가는 게 오가피. 상품의 약재. 황기. 이런 것들이 상품의 약재에 들어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품의 약재는 부자간다. 양날의 칼을 가진. 그러니까 독도 있고 독도 심하고 약용도 있는 그런 약재들이 하품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법제를 잘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고요. 감초는 어쨌든 상품의 약재에 속해서 단맛도 내는 것은 약에서는 뭐 큰 의미가 있고 중화작용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중화작용. 약을. 그래서 고기 음식 하실 때도 집에서 쓰셔도 돼요. 감초. 약방에만 감초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감초 사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차물 끓일 때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라든지 또 몇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그 물을 끓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감초를 하나둘씩 넣어서 끓여 드시면 중화 역할을 해줘요. 중화작용을. 그래서 감초. 나무는 처음 보시나요? 네. 예덕나무라고 있어요. 많이 보죠? 네. 근데 이것이 약용식물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덕나무라고. 네. 이렇게 생긴 나무 되게 많아요. 그죠? 산에. 네. 줄기, 껍질, 잎을 약재로 사용을 하고요. 계절에 상관없이 채취해서 깨끗하게 다듬은 후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고 얘도 탕으로 씁니다. 산사자. 열매를 약재로 쓰죠. 얘는 산사나무라고 해서 붉게 물든 열매를 채취해서 반으로 나눠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고 얘도 탕약으로 씁니다. 덜 익은 거 가까이서 찍는 거. 밤도 약용식물에 나와요. 제가 뭐라고 했죠? 율피, 속껍질. 확률도 약용으로 씁니다. 확률이 뭐예요? 말린 밤. 말린 밤을 약용으로 써요.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율피. 많이 쓰죠. 율피. 죽순. 전체를 식용으로 물론 쓰지만 약용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죽순. 지난주도 해먹었어요. 새로 꺼내서 너무 좋아요. 죽순의 맛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죠? 사실 별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에 먹어요, 저는 그 맛에. 맛있죠. 그 식감은 참 좋아요. 씹히는 식감은 참 좋은데 죽순이 뭐 별다르게 뭐 달고 쓰고라는 그런 맛이 있진 않지만 덤담한 그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후레쉬할 때 죽순은 고소해요, 되게 고소해요. 안 드셔본 분들 많죠, 오히려. 그죠? 생 죽순을 드셔보니까. 근데 죽순의 맛을 선비의 맛이라고 해요. 죽순의 맛을. 선비의 맛. 담담한, 아주, 이렇게 요동치지 않은 그런 맛이라고 해서 선비의 맛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때 설명해드렸죠. 냉동 죽순은 찬물에서부터 바로 끓여가지고 녹여야 된다고. 죽순찜을 지난 주말에 죽순찜을 했어요. 죽순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순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찜 말고요. 아구찜 같은 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이죠, 선. 궁중 음식이죠. 궁중 음식에서 찜을 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선 같은 개념인데요. 죽순 이렇게 가르면 마디마디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기본적으로 소고기하고
표고버섯 말린 거, 불린 거, 그거를 곱게 채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를 넣는데, 채소는 뭐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되죠. 저는 이제 그 표고버섯 따로 양념하고, 버섯은 보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양념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간장, 참기름, 설탕. 그렇게만 보통 양념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뭐 불고기 양념을 같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표고 불려서 기본적인 양념하고 곱게 썰어서 소고기는 채 썰어서 불고기 양념하면 돼요. 같은 양념. 소금으로 간하지 않아요. 소고기는 간장하고 잘 어울려요. 돼지고기가 고추장하고 잘 어울리듯이 간장하고 양념을 해요. 채소는 내 맘이야. 뭘 넣는지 상관없죠. 저는 파프리카를 많이 써요. 단맛도 많이 나고 색감도 너무 이쁘니까 양파 약간하고 파프리카 뭐 주황색이든 붉은색이든 곱게 채 썰어가지고 그건 양념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다 섞어요. 같이 섞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그 죽순의 그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끼우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면이 좀 넓은 냄비다 깔죠. 죽순을 깐 다음에 표고를 우렸던 물 있죠. 표고를 우렸던 물에다가 국간장으로 슴슴한 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죽순 끓이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바닥에 자작하게 물을 부어요.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맛이 없어요. 죽순이 3분의 1만 잠기도록 그 표고를 불린 물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표고를 불리실 때도요, 그 물을 사용하시려면 표고를 처음에 불리기 전에 두어 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불려야지, 그냥 마른 표고에다가 물 딱 부어놓으시면 안 돼. 그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두세 번 씻은 다음에 물을 넣고 불리면 그 물을 가지고 육수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찌개 끓일 때나 뭐 국물 요리할 때. 그래서 저는 그 표고 물린 물에다가 국간장으로 슴슴한 간을 해서 그렇게 죽순 밑에다 깔고 한 15분 정도 찝니다. 끓어오르면 바글바글 끓어오르려고 하면 불을 낮춰서 총 한 15분 정도를 찌면 거의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죽순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순 나물 많이 해 먹잖아요. 그죠? 죽순은 또 들깨가루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거피한 들깨 있죠. 거피한 들깨 가루를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볶는데, 그리고 초무침 많이 해 드시잖아요. 죽순으로. 뭐 밥에다가 넣어 먹어도 돼요. 짧게 잘라가지고. 그런데 죽순집을 하면 드시는 분이 감동이 굉장히 커요. 드시는 고급 음식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세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음식도. 왜냐면 못하고 안 해줬던 사람이 어쩌다가 특별시를 주면 엄청난 거지만, 제가 해주는 그런 특별한 음식들은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주 먹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저희 가족들도 그러고 저희 가까운 지인들도 그래요. 특별한 아주 그 감흥이 없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청 맛있습니다. 당연히 죽순은 생으로, 동죽 외에는 생으로 먹지 않아요. 동죽이 뭔지 아세요? 겨울에 캐는, 땅속에서 캐는 죽순이에요. 동죽. 그건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동죽은. 그런데 봄에 우리가 먹는 죽순은 안 되죠.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삶아서. 그러니까 삶은 거를 저는 봄에 냉동을 시켜놨다가 그렇게 불려서 그렇게 죽순찜도 가끔씩 하고, 뭐 재료가 있으면 죽순찜도 하고, 뭐 나물은 너무 좋아해요. 죽순 나물은. 저는 이제 이렇게 죽순 채 썰어서 좀 이렇게 억센 부분은 짜같이 담아놓고, 그거 채 썰어서 국간장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쪼물쪼물 묻혀서요. 들기름에다 막 볶아요. 볶은 다음에 거의 다 볶아졌으면 거기다가 그 거피한 들깨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거피한 들깨가 익을 정도로 살짝만 볶아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먹을 때 하는 것처럼. 이제 볶는 나물을 하실 때는요, 그 잘하는 비법이 있어요. 팬에다가 볶으시면서 양념하지 마시고요, 재료에다가 쪼물쪼물 양념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저는 제가 소금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집간장에다가 마늘 넣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조물조물 묻힙니다. 그래서 팬을 달궈서 들기름을 넣어서 팬을 다 거기다 이제 볶죠. 그 마지막 양념은 이제 예를 들어서 깨소금이라든지 참기름 넣는 나물 참기름이라든지 이렇게 거피한 들깨가 들어가야 되는 나물이라면 거피한 들깨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넣죠. 거피한 들깨를 넣는 나물을 미리 다 볶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피한 들깨를 넣으면 어때요? 타고 맛도 없어요. 거의 마지막에 뜸들일 정도에서 넣으시는 좋고, 제가 또 음식을 가리키는 입장으로 봤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쉬운 음식인데 굉장히 못한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음식인데 뭐겠어요? 너무 쉬운 음식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콩비지찌개.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시더라고. 너무 쉬운 메뉴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콩비지는요 한없이 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콩비지 보통 뭐하고 끓여요? 돼지고기 넣잖아요. 저희는 안심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그냥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껍데기도 있어야 되고 비계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걸 되게 기름이 있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특히 우리 아들내미가. 되게 신기하죠? DNA예요. 어쩔 수 없는. 저희 아버님 그 식성을 똑 닮아가지고요. 김치찌개에 살코기만 있으면 맛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 DNA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김치찌개만 끓일 때는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기름 있는 거 싫거든요. 내가 좋은 걸 먹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지. 저는 살코기만 넣을 때는 안심을 많이 써요. 가격도 비교적 돼지 안심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살코기만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이 결을 꺾어서 찌개를 끓이면 녹아버려요. 그냥 입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많이 쓰는데, 일단 김치하고 안심 양념을 기본 양념을 해요. 그래서 양념을 이제 해가지고 먼저 팍 끓여야 돼요. 찌개를 완전하게 다 익을 정도로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콩비지를 넣어가지고 살짝만 끓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굉장히 쉬운 메뉴인데도, 그렇죠? 그러시죠? 네. 대부분이 그래요. 네? 네. 대부분이 콩비지찌개를 그렇게 끓여서, 콩비지는 점점 불어가면서 국물은 줄어들면서 고기도 안 익고 김치도 안 익고 맛도 없어. 네, 그런 찌개를 끓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음식을 오래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 제 기준에 봤을 때 이것도 못할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되게 할 때가 있는데, 현실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편집부 직원들도 그래요. 제가 팀 메뉴 같은 거 넣어주면, 선생님 있잖아요. 의외로 밑반찬을 너무 못해요. 나물 무치는 걸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농협문화센터에서 열무김치를 강의를, 저는 열무 따듬어서 저으세요입니다. 그걸 못할 줄 몰랐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또 콩비지찌개를 너무 쉬운 메뉴인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한 번 빼놓고. 탱자. 네, 익기 전에 열매를 약재로 쓰고요. 얘는 피부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시죠. 네, 옛날에는 탱작물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여기 있나요 혹시? 우리 탱작물 세례 빗장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면 발라주잖아요. 네, 엄마나 할머니가 이렇게 다들 세대가 우리 총무님 빼놓고는 탱작물 세례 한 번씩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도시에 살면 그렇겠네요. 네. 네.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부드러기가 생기게
택자는 피부 질환에 굉장히 좋은 약재거든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생기면 택자 막 따다가 막 끓여요. 어른이 끓여서 그거 이렇게 집에다가 적셔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세례를 해줍니다. 다 발라줘요. 이렇게. 홀딱 뺏겨놓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가려우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탕으로도 복용을 합니다. 탱자는. 두드러기에 말린 탱자와 민들레를 같이 이게 민들레가 약간 그 항염 작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닭에도 항생제를 조금 쓸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탱자와 같이 쓰기도. 굴거리나무 이거 이 관상용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 나무를. 네, 약재로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말려서 사용하고 열매로 가을에 채취해서 열매로도 쓰고 얘도 탕약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꾸 말을 안 듣네. 12시가 넘어서 그런가요, 얘가? 매화나무. 매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매. 검게 그을린 매실은 제호탕의 주재료로 쓴다. 매화나무. 이거 많이 쓰면 되나? 이질풀. 어디까지 왔지? 이질풀. 전초를 약재로 쓰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면 약효가 가장 좋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 채취해서 말려서 쓴다고 해요. 이파리를 진하게 다려서 묻혀가지고 얘는 환부에 바르고 다시 또 교체하고 그러니까 염증 치료제로 썼던 것 같아요. 이 제품. 복통과 설사 등에 염증이 일어났을 때 말린 이질풀을 탕으로 만들어서 얘를 복용을 하고 명자나무 얘도 관상수로 많이 하죠. 꽃이 되게 이쁘잖아요. 명자나무 꽃이 아주 빨간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홍색까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명자나무 꽃 피면 잎과 가지를 약재로 사용하고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고 얘도 탕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명자나무. 평상시에 눈으로는 알지만 이름을 몰랐던 식물들이 되게 많죠. 그죠? 네. 그러시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결명자입니다. 네, 열매를 약재로 쓰죠. 결명자 어떻게 먹어요? 평상시에 차로. 차로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차로 드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 결명자 보통 볶아서 팔아요. 생 결명자 잘 팔지 않거든요. 대형마트 가셔도 볶은 결명자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결명자 하시다가 집에다 분쇄기들이 있으시죠? 네. 분쇄기가 휙 갈아요. 볶은 걸, 센 걸 하지 마시고요. 볶은 거를 휙 갈면 결명자는 껍질 있잖아요. 그 결명자 두꺼워서 껍질은 분쇄가 안 돼요. 그냥 안에 결명자 안에 들어있는 그것만 갈려요. 그래서 분쇄기다 갈아서 체에다가 한번 내리세요. 집에 있는 뭐 손잡이 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내리면 저 딱딱한 겉껍질은 안 내려가고 가루만 내려가요. 그 가루를 가지고 찹쌀가루가 5컵이면 찹쌀 가루 5컵 정도면 결명자 가루를 한 큰술 정도만 넣어서 익반죽 하세요. 익반죽. 그래서 볶음이 부쳐 드세요. 네, 볶음이 부쳐 드세요. 그러면 아주 별미예요. 네, 한 5컵 정도의 찹쌀가루에 제가 10컵 하라고 하면은 저한테 욕할 거예요.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걸 나한테 한꺼번에 하라고 했나 욕하니까 5컵 정도만 하세요. 시험 삼아서. 그럼 적당히 먹기 좋아요.
5컵 정도의 그 분쇄, 그 저 같은 게 어떻게 쓰냐면, 저희도, 저만 빼고 저희 집, 이또 DNA가 아주 시력이 다들 안 좋아요, 많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뭐 당근도 많이 먹이고, 또 결명장 차도 많이 끓여 먹이고 그러는데, 또 전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해서, 결명장을 이렇게 한 봉다리 사면 좀 꽤 돼요. 저기 사면, 볶은 거 사면. 그거 한꺼번에 갈아가지고요. 체에다가 내려서 병에다가 담아서 냉동시켜놔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쓰죠. 그걸. 근데, 그냥 웬만한 화전의 향보다 더 맛있어요. 우리가 수수부꾸미 할 때는 어때요? 안에다가 소를 넣죠. 얘는 안 넣어도 돼요. 왜? 그 결명자를 넣은 그 볶음위에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별미. 굉장히 괜찮아요. 색깔은 검티티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갈색이 되지만, 결명자를 차로만 드시기엔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체질적인 문제죠. 안 좋죠. 조금만 드셔야 되구나. 아니면 결명자 아니어도 먹을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 체질에 그렇게 이상이 없지 않은 한 그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별미에 홍화 씨요? 씨는 안 써봤어요. 잎꽃이구나, 잎꽃. 잎꽃을 저희가 화전에 쓰기도 하거든요. 우려서 물도 쓰지만 마른 꽃잎 자체를 그냥 떡에다 올려버려요. 그렇게 볶음이도 하긴 하는데 그걸 안 해봤어요. 근데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지 해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결명자는 해보니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별미더라고요. 그거 차가 아닌 다른 걸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명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차밖에 생각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분말을 내서 그거를 그 볶음이 반죽에 해서 볶음이 익반죽 하시는 거 아시죠? 익반죽해서 한 5cm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지져서 보통 볶음이는 시럽에다가 이렇게 한번 담궜다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별 소가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아주 그 별미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 결명자의 양은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가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취향에 따라서. 근데 너무 많이는 넣지 마세요. 많이 넣으면 너무 그게 또 맛이 강해가지고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진 않으니까. 아이고. 아주까리. 요즘에는 누가 아주까리 기름 안 짜죠. 그죠? 옛날에는 피마주라고 그러죠? 피마주. 그런데 요즘 뭐 먹어요? 나물. 이 나물도 요즘에는 국산이 별로 없어요. 누가 말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종자를 그 정유 성분을 이용해서 약재로 쓰기도 하지만 이파리는 식용을 많이 하고요. 그 묵은 나물에서 쌈 싸 먹잖아요. 보름에 오곡밥 여기 아주까리 잎에다가 그래서 기름을 씁니다. 얘는 아주까리. 이게요 슬라이드가 100컷 정도 되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해야 돼. 얘가 많아. 그러니까요. 감나무. 열매와 감 꼭지를 약재로 사용을 하고요. 감 꽃받침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걸 탕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기침에 이거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을 꼭지를 말려서 약재로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설탕이 없었을 때는 뭘 썼냐면요. 상시 썼어요. 상시. 곶감에 묻어난 그 하얀 분을 긁어가지고 설탕 대용. 왜냐면 설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단맛은 골단초. 이것도 이게 막 물타리로 많이 하잖아요. 골단초도. 얘도 뿌리와 꽃을 약재로 사용을 하고요. 40번까지만 합시다.
얘도 말린 건초를 탕으로 만들어서 쓰고요. 의아리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가을이나 이른 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얘도 탕약을 만들어서 쓰고 가루를 내어서 환으로 쓰고 의아리 피나물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고요. 얘도 말려서 50번까지 할까요? 할 거 많은데 계달의 나무 얘가 뭐에 좋은 줄 아시죠? 계달의 나무 통풍 아시죠? 통풍에 아주 통풍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달의 나무 이 열매를 발효액을 만들어서 통풍 환자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여서도 먹고요. 얘를 발효액 만들어서. 근데 얘는 계달에는 발효액 만들 때 이 안에 되게 벌레가 잘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쪄서 징제를 한번 한 다음에 만든다고 해요. 네. 아니요. 생것이었을 때. 그러니까 말릴 때도 쪄서 말리고요. 발효액 만들 때도 한번 쪄서 한다고 그래요. 이게 자연산이잖아요. 근데 계달의 나무를 이 안에 열매 안에 아주 유독 벌레가 좋아한대요. 네. 아니요. 건초는 그건 차로 드세요. 차로. 효소는 생으로 나올 때 가을에 채취하거든요. 가시오가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오갈피하고 가시오가피하고 틀려요? 틀려요. 가시가 있으면 그야말로 가시오가피죠. 이파리가 5개인 가시가 있는 게 가시오가피고요. 얘가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가시오가피가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이 이거를 그렇게 먹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가시오가피가. 과로나 육체노동 그리고 이 신경계통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알려지기 시작해서 많이 먹죠. 그리고 열매도요. 오갈피는 가지, 이파리, 봄에 이파리, 오갈피 이파리 드시잖아요. 이파리 그리고 열매까지 다 이렇게 드실 수 있고 발효액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오갈피 열매 제가 발효액 가져왔었나요? 막걸리 할 때? 오갈피 열매는 새카마잖아요. 그리고 오갈피도 그 오갈피 열매도 가시 오갈피 열매가 더 좋다고 그래요. 오갈피 열매가 그 오갈피 열매가 왜 좋은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한테 잘. 아이고 이거 하라고 강한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고요. 말려서 얘도 탕으로 씁니다. 엄나무 얘기하는 엄나무. 얘도 잎도 먹고, 나무, 줄기도 먹고, 엄나무라고 하는데 얘를 개두릅이라고 하기도 하죠. 개두릅. 맛있잖아요. 엄나무 순. 오갈피. 가시 오갈피 말고 그냥 오갈피가 나오네요. 오갈피. 수양버들도 약재래요. 잠가지를 약재로 썼다고 하고요. 얘도 말려서 탕으로 복용했다고 합니다. 포장은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을 하고 말려서 탕으로. 머위. 얘는 식용식품이지만 또 약재로 뿌리 줄기와 꽃을 약재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얘도 봄에 참 좋죠. 그죠? 밥도 저도 얘 밥도 드리더라고요. 머위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쌈 싸서요? 그 줄기 있잖아요. 줄기도 장아찌 담아도 돼요. 줄기도 줄기 삶아서. 왜 줄기 우리가 머위 나물 해먹잖아요. 근데 머위 줄기는 삼복이 지나면 간이 비어서 맛이 없어요. 6월달까지 채취하는 거예요. 6월달 그때까지 한 게 좋아요. 삼복 시작해가지고 얘를 자르면요
안에가 비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별로 맛이 없고요. 봄에는 이파리 먹고 조금 크면 줄기를 먹잖아요. 줄기 그거 삶아가지고 나물로 드시는데